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셀트리온 치료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자 프랑스가 립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지난 12월 11일 식약처에서 치료 목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 결과가 아직 안 나와도 병원에서 위중한 환자를 치료할 때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으면 별도로 요청하고 셀트리온 치료제를 쓸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임상 2상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제일 먼저 셀트리온 치료제 투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제가 제일 먼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인정하겠다는 건 임상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냐고 분석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지난 11월 올해 안으로 항체 치료제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봄에는 한국을 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녹십자 역시 지난 9월부터 치료제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항체 치료제 개발 소식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바로 립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12월 3일 프랑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동안 통화했습니다. 주요 통화 내용은 한국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엄청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 접종에서 프랑스와 긴밀하게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료제 나오면 프랑스에 공급해달라는 소리죠. 네티즌들은 셀트리온이 국내 최고의 애국 기업이다.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 클래스. 셀트리온이 한국 기업이었다는 게 천운이다. 등 극찬 댓글을 남겼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협력을 요청한 가운데 일본이 최근 김포공항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일본이 백신과 치료제 물량을 확보하려고 그런 요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정부는 인천과 나리타 공항은 서울과 도쿄 중심부에서 너무 멀어 불편하니 김포공항을 오픈해서 자국 기업인들이 좀 더 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자민당 간사장인 니카이 도시히로는 같은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거절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김포공항 오픈을 요청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선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반드시 유통돼야 합니다. 극저온 냉장고가 꼭 필요한 상황이죠. 12월 9일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는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만한 영하 70도 냉장고 3,000대와 드라이 아이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 구입 비용을 지원해줄 예정이죠. 또 하청에 제하청 테크가 생겨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본은 배송에 사용할 드라이 아이스도 대량 구매할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일본이 참치 어선을 이용해 백신을 유통할 계획이라 참치 어선에 쓸 드라이 아이스를 구매한 것 아니냐고 조롱했습니다. 일본이 백신을 들여와도 특정 장소에서 백신을 보관할 냉동 창고가 있어야 하고 이 냉동 창고나 냉동고가 있는 곳에서 백신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얼른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지자체는 백신을 어디서 접종할 건지 장소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 애들은 화이자 백신 줘도 못 쓴다고 비꼬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유통기한은 5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의 팩스 문화를 보면 이번 화이자 백신 접종에도 팩스가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국민의 주민등록상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백신을 맞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단 백신 쿠폰을 발급해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주민들은 후생노동성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백신을 맞을 시설과 예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시설에 전화로 예약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예약이 잡힐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게 됩니다. 네티즌들은 일본이 우편 통보하고 팩스로 접종자 명단 취합하는 동안 백신의 유통기한 다 지나간다며 조롱했습니다. 미국 CBS는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고 유통할 때 필요한 냉동고 한 대 값이 한화 2,2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에 이 초저온 냉동 유통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SK가 투자한 한국초저온이란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영하 70도 이하의 저온에서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창고를 보유한 회사는 한국초저온이 유일합니다. 벨스타 슈퍼프리즈는 원래 한국초저온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K가 25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SK가 2대 주주인 거죠. 언론에 따르면 한국초저온은 LNG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 물류센터 기술을 전 세계 유일하게
있게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엔 경기 평택시에 66,142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를 준공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물류센터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을 각기 다른 방에서 다른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인 거죠. 또 작년 말 벨스타 슈퍼프리즈와 인천항만공사는 한국초저온, 인천항만공사의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해 MOU를 맺었습니다. 인천 송도에는 LNG 터미널이 있습니다. 한국초저온과 인천항만공사는 이 근방에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화이자 백신 등 의약품을 보관하려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초저온 냉동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냉동고 업체들이 영하 80도까지 맞출 수 있는 냉동고 생산을 덴마크에 요청했지만 덴마크 업체도 전 세계에서 냉동고 주문 생산이 몰려들어와 언제 일본에 납품하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빠르면 내년 3월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초저온 냉동고를 확보했다 한들 백신과 냉동고를 보관할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콜드체인 라이선스를 확보한 회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바로 옆 나라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있었던 거죠. 지난 2019년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의약품 수송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 질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의약품 운송 관련 면허를 취득하게 했습니다. 향후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안 나올 거란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한국이 의약품 수송 산업을 장악하려고 물밑 작업을 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같은 시기에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엄격한 콜드체인 관리 체계 하에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항공운송할 전문성을 갖췄다는 사실을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의약품 항공운송 품질 인증을 받은 공항은 아시아나에서 싱가포르 창의공항, 홍콩공항, 인천국제공항 단 3곳뿐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외국으로 운송할 항공편과 보관시설이 이미 갖춰진 겁니다. 11월 말 언론들은 백신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공급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12월 8일 국내 최초로 백신 원료를 수송했습니다. 인천에서 백신 원료 800kg을 네덜란드까지 영하 60도를 유지하며 냉동 상태로 수송했는데 여기에는 백신에 필요한 컨테이너와 드라이아이스도 포함됐습니다. 일본에게는 이 사실이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네티즌들은 일본이 백신을 항공 운송 받으려고 했는데 한국 공항이 막혔으니 미리 김포공항으로 간보다가 거절당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생산 예정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FDA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12월 18일 기준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일합니다. 이를 두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미국 FDA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분기 안에 이 백신을 들여오는 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12월 15일 브리핑에서 미국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FDA는 미국 기관이고 우리나라에는 식약처가 있으니 식약처를 따를 거라는 거죠.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이 진단키트를 만들어 전 세계를 뒤집어 놨을 때도 한국의 진단키트는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산 진단키트가 문제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전 세계에서 진단키트 보내달라 난리였죠. 결국 FDA의 승인도 얻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니 승인을 까다롭게 내기로 유명한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를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악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이자 CEO인 엘버트 불라가 나는 화이자 백신 안 맞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불라는 12월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나이도 젊고 건강하니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며 애써 거절했습니다.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CTP-59는 국내 제약사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이 치료제를 예방약으로도 쓸 수 있도록 셀트리온이 검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임상 3상까지 도달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CTP-59의 항체는 체내에 약 3개월간 유지되며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이게 되냐며 놀라워했습니다. 반면 약장사 말을 어떻게 믿냐며 의심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치료제 개발 완성에 가장 근접한 곳은 셀트리온이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11월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을 완료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 중입니다. 셀트리온은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올해 안으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으로 셀트리온이 승인을 받는다면 또 전 세계가 한국산 의료용품 시즌2를 맞으며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부작용 없는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지긋지긋한 코로나 종식되고 마스크 벗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상대로 일본의 새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 전 관방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 정부는 스가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서한을 보내 가까운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정부와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스가 내각의 반응은 예상대로 무덤덤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침묵했고 유임된 극우 성향 외무상은 모든 원인은 한국에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외교 노선이 아베 내각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죠? 특히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양국이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정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일본의 새 내각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기분 같아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죠. 그리고 외교 관계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것은 국가 정상이 바뀌면 외교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라는 경향이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주변국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겠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일본과 인접한 외교 상대에 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만 쏙 뺐습니다. 특히 스가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가 현 정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임자인 아베 총리와 가까워진 것도 납치 문제가 계기가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새 정권이 향후 한일 관계보다는 북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올해 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경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양자회담이 자연스레 성사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쌓인 근본적인 문제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면 양국의 관계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신임 총리의 기조로 봤을 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를 계승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신도 숨고르기를 해야 합니다. 자민당 내 대부분의 파벌로부터 지지를 받은 이상 정책을 완전히 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를 추진하겠죠? 참고로 스가 총리는 원래 친한파이자 친중파입니다. 스가 총리가 변화를 바라고 있다고 보이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는 새 내각을 출발하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른팔이자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계승 의지를 되풀이해 아베 없는 아베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내린 결정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마이 다카야가 경제산업성 출신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베 내각 정책 결정에 큰 입김을 행사해 왔습니다. 아베 내각의 정부 정책 전반을 사실상 조율해온 인물이죠.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세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마에 다카야입니다. 당시 아베 내각은 경제산업성 출신 관료를 총리 관저 요직에 등용해 경산성 내각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외무성보다 경제산업성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러시아와 쿠릴 열도 분쟁 협상을 들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적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연합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결국 종전 후에도 러시아와 일본은
후릴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죠. 지난 2016년 아베 정권은 러시아의 경제 협력을 제안해 여러 차례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에서만큼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당시 일본 언론들은 외무성이 아닌 경제산업상의 협상에 끼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협력 분야에 더 비중을 두어버린 것이겠죠? 따라서 이번 결정은 스가 내각의 방향성이 아베 정권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 시절부터 경제산업성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충돌을 되풀이했죠. 특히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서는 이견이 무척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베 내각은 2015년부터 전국 평균 임금을 1000엔으로 인상하겠다며 4년 동안 매년 3%씩 인상했습니다. 이에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연간 5%씩 올려야 한다. 네, 더 많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세코 히로시게 당시 경제산업상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을 필두로 한 일본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산업성이 신중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스가 정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경제산업성의 역할을 축소하고 재편하게 된다면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소재 3종에 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겠죠? 물론 단기간에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추진 중인 국산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편 스가 내각은 코로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청 신설의 의지를 보이며 디지털 개혁 담당상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 한국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은 한국과 많은 비교를 당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굴욕을 당했죠. 일본 행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무수히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감염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일본판 재난지원금인 1인당 10만의 현금 지급 절차도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2주 만에 지급했지만 일본은 2주 동안 정보도 다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가 내각은 정계 최고의 IT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을 디지털 개혁 담당상에 등용했습니다. 한편 스가 내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기시노부오 방위상입니다. 1959년생으로 올해 61세인 기시 방위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5살 어린 친동생입니다. 그가 발탁된 건 고운 인사입니다. 하지만 더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일본어법 구조를 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스가 내각의 구상에 기시방위상이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까입니다. 과연 그는 형 아베의 길을 그대로 걸을까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